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내의 배신을 알고도 1년을 기다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9세의 한태식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 작은 건물 관리인으로 살아가는 그를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죠. 저 양반 참 조용하다고. 태식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큰 욕심 없이 바람 한 점 없이 살아왔지요. 그런 그가 처음으로 두근거렸던 건 아내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12살 연하였습니다. 재혼이었지만 태식은 진심이었죠. 여보, 나 같은 사람 만나줘서 고마워.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태식의 코끝에 낯선 냄새가 스쳤습니다. 향수였습니다. 태식은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는 분명히 남자 향수였죠.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어디서 스친 거겠지. 버스에서 아니면 마트에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했습니다. 웃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죠. 하지만 태식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나이 들면 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억누르고 있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건물 순찰을 마치고 귀갓길을 걷던 태식의 눈에 낯선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골목 어귀에 멈춰 선 검은 승용차였죠.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리며 아내가 내렸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차 안을 향해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웃고 있었습니다. 태식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좀처럼 보여주지 않던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태식은 전봇대 뒤에 서서 숨을 참았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골목을 걸어왔습니다. 태식은 먼저 돌아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불 꺼진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태식은 대답했습니다. 응, 피곤해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저 웃음은.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태식은 결국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인해보자.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다음 날 아침 태식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아내에게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태식은 그날 오후 전자상가를 찾아갔습니다.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작은 녹음기 하나를 샀죠. 점원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쓰실 거예요? 태식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메모용으로. 집에 돌아온 태식은 녹음기를 아내의 차 시트 아래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닐 수도 있잖아. 괜히 이러는 건 아닐까?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차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처음엔 별게 없었습니다.
라디오 소리, 신호 대기 소음, 아내가 혼자 흥얼거리는 노래. 태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봐, 아니잖아.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그런데 재생이 계속됐습니다.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은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눈치도 못 채. 남자가 웃었습니다. 늙은 남자랑 왜 사냐? 잠깐의 침묵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지. 태식은 이어폰을 빼지 못했습니다. 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재생이 끝났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은 녹음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창밖에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남겼습니다. 그래, 돈 때문이구나.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날 밤 태식의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끝내자. 태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더 좋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식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여행 갈까?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갑자기 왜? 태식이 웃었습니다. 그냥 오래 못 가졌잖아. 아내는 좋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엔 옷도 한 벌 사줬습니다. 아내가 눈여겨보던 것이었죠. 태식은 아무렇지 않게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우리 남편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태식은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잠든 밤이면 태식은 혼자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아내가 언제 집을 나섰는지, 몇 시에 들어왔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태식은 아내 몰래 공유 위치 앱을 아내 휴대폰에 심어두었습니다. 손자 녀석한테 물어 겨우 배운 방법이었죠.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와 걷는 장면을 멀리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흔들린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웠습니다. 다시 기다렸습니다. 다시 찍었습니다. 녹음도 계속됐습니다. 차 안에서, 때로는 현관 신발장 안에서. 증거가 쌓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거짓말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친구 만났어. 동창 모임이야. 회사 회식이래. 태식은 매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태식이 침묵을 지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때가 아니니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들이닥쳐봤자 아내는 발뺌할 것이고 남자는 사라질 것이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분노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1년 가까이. 그리고 태식이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쪽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물리고 나서 뜸을 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있잖아. 태식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응, 말해. 아내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깔았습니다. 우리 집 명예 말인데. 태식이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명의가 왜? 아내가 웃었습니다. 살갑게, 아주 자연스럽게. 세무사 친구한테 들었는데 남편 명의로 된 집을 아내 명의로 바꾸면 절세가 된대. 나중에 상속세도 줄고. 요즘 그렇게 하는 집이 많다더라고.
태식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눈도 웃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사실 이 순간을 태식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야 맞았습니다. 증거를 모으면서도 단 하나 빠진 게 있었습니다. 아내 스스로가 욕심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지금 아내가 그 패를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한 5초쯤 지났을까요? 그래. 아내의 눈이 반짝이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믿지 내가. 알아서 해. 아내는 그날 밤 유독 살갑게 굴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타다 줬고 어깨도 주물러 줬습니다. 태식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며칠 뒤 서류가 만들어졌습니다. 태식은 군말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 명의는 아내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태식은 그 서류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가 맞춰졌다. 아내는 자신이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받아든 건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태식이 오래 준비한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덫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내는 아직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 명의가 넘어간 날 밤이었습니다. 태식은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조용히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작은 방에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앉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후 아내 방에서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전화 소리였습니다. 태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귀만 기울였죠. 아내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이제 집도 내 거야. 남자의 웃음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거지. 그런데 아내는 몰랐습니다. 명의가 넘어오기 사흘 전 태식이 이미 은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태식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뒀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쓰실 계획이세요? 태식이 답했습니다. 사업 정리하려고요.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출금은 10억이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태식의 다른 계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곳으로, 아내가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아내가 받아든 집에는 10억짜리 채무가 함께 딸려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법무사 앞에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걸로 끝이어야 하나. 태식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사라지면 그만이었습니다. 채무는 아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자신은 깨끗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아내는 왜 이렇게 됐는지조차 모를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도 아무 일 없이 사라지겠죠. 태식은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끝을 내려면 제대로 내야 한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1년치 사진과 녹음과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식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쓸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직접 마주하는 것. 아내가 부정할 수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꺼내 놓는 것. 태식은 나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태식은 아내의 동선을 꿰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지켜봤으니까요. 그 남자와 만나는 날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나가서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돌아왔습니다.
장소는 두 군데를 번갈아 썼습니다. 태식은 이미 두 곳 모두 확인해 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식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건물 야간 점검 있어.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아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태식은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귀에서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태식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지하철 두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모텔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입구는 어두컴컴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건너편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캔 맥주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천천히. 떨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30분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캔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길을 건넜습니다. 모텔 프런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여자, 제 아내요. 몇 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요. 태식이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호수를 말해줬습니다. 태식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멎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이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보. 태식은 아내의 얼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남자가 구석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태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편하게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들고 온 가방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태식이 봉투를 열어 탁자 위에 내용물을 펼쳤습니다. 아내가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하려다 멈췄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는 사진, 차에서 내리는 사진, 식당 창가에 마주 앉은 사진, 날짜가 적힌 메모지가 각각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1년치야.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치도 못 채.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돈 때문이지. 방 안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태식은 재생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아내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근저당 설정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뭐야? 태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이잖아. 명의가 내 거니까. 아내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내용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대출이 10억?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자는 이미 점퍼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남자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복도를 뛰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태식은 무릎을 꿇고 앉은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돌아서려다 딱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분류는 내가 했지.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인생 망한 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아니야. 태식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나온 태식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죠. 처음엔 하루에 10번도 넘게 울렸습니다. 태식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죠. 살려달라는 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말,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는 말. 태식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놨어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가 전달됐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거부했어요. 버텼죠. 그러나 10억짜리 채무자가 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름이 지나 도장이 찍혔죠. 그렇게 7년이 끝났어요. 태식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 태식은 녹음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었죠. 이사 간 곳은 작은 옥탑방이었어요. 관리하던 건물 꼭대기였습니다. 건물주가 말했죠. 당분간 거기 지내도 된다고. 태식은 고맙다고 했어요. 말이 없어도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이었어요. 태식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죠. 도시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태식은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한 병을 땄죠. 혼자였어요. 첫 잔을 따랐습니다. 마셨죠.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어요. 어딘가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멈췄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태식은 오래 앉아 있었어요. 두 번째 잔을 따르다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어요. 스스로도 왜 웃는지 몰랐죠. 그냥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잠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배신하기 전에 상대를 잘 골라야 한다. 말을 마친 태식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이 보이는 날은 흔치 않았죠. 태식은 그게 뭔가 의미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소주잔을 다시 들었죠.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욕심도 없이, 소란도 없이.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겼죠.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할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어리석었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면 됐죠.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태식은 빈잔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 떠올랐죠. 편안함이었어요. 69세의 한태식. 그의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한태식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무서운 복수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배신을 당했을 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걸까요? 아니면 한태식처럼 끝까지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걸까요? 그 답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